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9486님이 여기 안산에는 쌀아기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라고 눈 소식 전해주셨고요. 네. 춘천에 계시는 훈민정음님도 여기도 눈이 옵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온다고 했어요. 미리미리 좀 대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지매님은 오늘도 여전히 춥네요. 블랙아이스 조심하시고 출근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와중에 9997님, 종배형님, 사회생활 10년 만에 첫 차를 사서 오늘 첫 출근입니다. 에이, 오늘은 놔두고 좀만 며칠만 좀 참으세요. 그죠? 근데 눈이 오네요. 그래도 기분은 너무 좋습니다. 조심히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이미 출발하셨어요. 첫 차라고 한다면 지금 운전도 처음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 맞죠? 뭐 렌트카를 썼을 수는 있겠죠. 제가 면허 따고 50만 원짜리 중고 사가지고 몰고 나서 사흘 되는 날 폭설이 내려서 정말 죽는 줄 알았거든요. 어허. 참으세요. 해 쨍쨍 난 날 운전하시면 됩니다. 이미 출발하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안 되는데. 잠깐 세워. 중간에 세울까요? 네. 9997님 듣고 계시다면 JB의 조언을 좀 잘 챙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그때 모골이 송원해갖고. 네. 콩나물님, 중국 호남성입니다. 예? 오늘도 아이들 등교 준비하면서 시선집중을 듣는데요. 다음 달 9년 만에 완전 귀국합니다. 아이들은 첫 한국살이에 들떠 있고요. 저는 투표소 갈 생각에 두근두근입니다. 9년 만에 완전 귀국이시면 감개무량하시겠다. 고국품이 얼마나 따뜻할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나 좀 날씨 좀 풀렸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한국으로 처음 오는 거고, 근데 콩나물님은 투표소 갈 생각에 두근두근 되시다고. 와, 시선 집중을 매일매일 챙겨 들으신다는 이유를 잘 알겠네요. 네. 이렇게 시사에 관심이 많으시니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릴 텐데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서와 관련해 경찰은 충남에서 7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김 씨의 범행 이후 우편으로 변명문을 특정 인물과 단체에 보내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의 이 글에는 이번 범행을 역사적 사명이라 표현하고 이 대표와 정치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살인미수 방조 혐의를 적용해 김 씨의 범행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현재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범행 전날 김 씨가 이동할 때 차를 태워준 2명도 불러 조사했지만 공모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갑자기 조력자가 검거됐다라는 사실이 지금 전해졌습니다. 어제 주목할 만한 사안인데요. 지금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다고 하니까 섣부른 단정은 피해야 되겠지만 정말 혐의점이 맞다고 전제한다면 수사는 당연히 김 씨와 이 조력자 사이의 관계, 나아가 다른 인물의 존재 여부로까지 확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말고 짚을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죠? 해당 기사를 보면 아주 기초적인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이 조력자가 대신 발송해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디로 발송해 주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없어요. 여러 개의 보도를 찾아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뒤져봤더니 경찰 관계자의 짧은 멘트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조력자가 변명문을 어디로 발송할 예정이었는지와 그가 어떻게 잡힌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차단을 친 건데 이런 차단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사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당장 반문이 따라붙습니다. 그럼 왜 조력자 검거 사실은 알렸느냐? 그런 얘기가 당연히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 변명문의 내용도 변명문의 발송처도 공개하지 않으면 결국 범행 동기에 접근하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환기할 점은 범행 동기는 수사 결과에 최초로 기술돼야 하는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경찰이 바로 이걸 지금 맡고 있는 건데 바로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갖가지 추측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의 처사가 피의 사실 공표 때문이라면
이것도 역시 앞뒤가 안 맞는 게 조력자 검거 사실을 알리는 건 피의 사실 공표가 아니고 조력의 내용을 알리는 건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이 된다?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일관성을 좀 떼라 이런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끝까지 차단하려고 해도 어차피 시간 문제다 이거는. 언젠가는 검찰에 송치가 되고 또 언젠가는 기소를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소장 작성할 거 아닙니까? 공소장 내용 중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기초적으로 작성돼야 되는 게 범행 동기예요. 그러면 범행 동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변명문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그 내용이 또 공소장에 기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기소가 이루어지는 순간에는 뭐 비실명화라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지만 공개가 되거든요. 국회의원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결말이 이렇다면 경찰이 적정한 선에서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는 게 답이다.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뭐 어디로 누구한테 보내려고 했는지 좀 알려진 건 없지만 좀 전에 들으신 그 뉴스 리포트에 따르면 우편으로 이 변명문을 특정 인물과 단체에 보내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여기까지는 알려졌어요. 네. 근데 긴급 체포는 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뭐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서 JB가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건데 많은 촌철님들은 그 단어에도 조금 주목을 하고 계세요. 잡초 먹는 야마다 료프사님은 급습범이 아니라 암살 미수범, 조력자가 아니라 공범 아닙니까? 라고 해주셨고 네. 김치꼴님도 조력자라는 단어가 좀 어색하네요. 공범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견들을 보내주고 계신데 네. 아마 이거는 뭐 명확한 그 혐의점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쓰는 건가요? 일단 지금 경찰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살인 미수 방조 혐의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좀만 좀 더 기다려서 지금 어디까지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고 어디까지 밝혀졌는지를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단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경찰이 이르면 내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일로 구속 만기일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르면 10일쯤에 경찰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이 여야를 떠나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해서 조만간 결과를 소상히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신원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원 공개가 결정이 됐다고 쳐요. 그래서 신원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나 이 사람 아는데 이 사람 이렇다 저렇다 온갖 카더라가 난무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사태 인식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어떤 구구한 어떤 억측과 구구한 측측과 조금 안다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소설 쓰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사람의 범행 동기를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내주는 게 쓸데없고 불필요한 논란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경찰이 좀 꼭 이걸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 결과 때는 그런 게 좀 명확하게 발표가 될지 이것도 네. 조금 시선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이원욱 의원에 대해서 감찰을 벌이고 있다는 뉴스가 어제 갑자기 나왔습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때 민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이원욱 의원만 불참을 했는데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당원 2장 6조를 보면 당원의 의무 가운데 하나로 당원 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걸 위반한 소지가 있다. 아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의아하다는 뭐요? 원칙과 상식 소속 4명 의원이 이른바 결단을 예고한 건 꽤 된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시점에 징계로 이어질 수도 있는 감찰을 진행을 한다? 그럼 윤리감찰단 감찰에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는 건가? 라고 하는 물음표가 찍히고요. 윤리감찰단이 감찰 결과를 윤리심판원에 넘겨서 징계를 추진하는 건가라는 이야기가 따라붙는데 근데 그래 봤자 그 전에 이원욱 의원이 만약 탈당을 한다면 말짱 도루묵인데도 그렇게 하는 건가? 라고 하는 또 물음표가 찍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원욱 의원에게 탈당의 명분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물음표도 찍힙니다. 이런 궁금증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많은 언론이 탈당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쓰기도 했더라고요. 자, 이 궁금증을 풀려면 경위와 규정을 짚어봐야 되는데 두 가지 점. 첫째,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착수한 건 지난달 말, 즉 본회의 표결 직후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당 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원욱 의원 감찰에 대한 별도의 보고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점을 종합을 해보죠. 그러면 윤리감찰단의 감찰은 통상적이고 실무적인 차원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 해석에 따르면. 이런 추정은 이원욱 의원의 말에서도 간접 확인이 되는데요. 이원욱 의원이 입장문 냈어요. 어제. 이 내용을 보면 짧은 시간 답변했고 정식 조사라거나 소명 등이라 인식하지 못했고 당의 경위 파악 정도로 인식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찰이 되게 센 강도로 진행이 됐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조사를 받은 이원욱 의원이 이렇게 느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통과 의례성 조사 아니었느냐고는 추측에 오히려 더 힘을 실어주는 게 이원욱 의원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네,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감찰단의 감찰 배경보다는 오히려 저는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그 감찰 사실이 언론에 흘러나간 경위 그리고 누군가가 흘렸다면 그 흘린 의도가 무엇이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흘렸을까요? 윤리감찰단은 비밀 엄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표는 병실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는 보고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흘렸을까요? 여기에 물음표 3개 찍겠습니다. 누가 흘렸을까요? 왜 흘렸을까요? 이거 좀 궁금한데 일단 제이비가 살짝 언급해 주긴 하셨지만 이 감찰 조사 사실이 알려지자 이원욱 의원이 입장문을 내긴 했습니다. 네. 윤리감찰단은 상시적 문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임에도 왜 이 내용이 기사화되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네. 유령님이 이원욱 의원과는 당과 이미 골이 너무 깊어진 것 같습니다. 서로 깨끗하게 이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해주셨는데 며칠 내로 뭔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한편 이 뉴스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금태섭 의원을 좀 떠올리긴 하더라고요. 네. 징계를 받고 민주당을 떠났죠. 네, 민주당 얘기 나온 김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부장 판사가 사표를 냈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거든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가 맡고 있었는데 그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가 최근에 사표를 냈다는 겁니다. 자, 이 재판이 주목받아온 이유가 있었어요. 뭐 대장동 사건 등에 비해서 일찍 기소가 돼서 재판이 시작이 됐고 거기다가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총선 전에 판결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1심 판결이라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느냐 무죄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총선 전 이재명 대표의 입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런데 부장판사가 갑자기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총선 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후임이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후임은 백지 상태에서 맡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건 기록, 재판 과정 다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총선 전에 이 사건과 관련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사법 리스크를 더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안고 가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도 어떤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정책 명분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점 때문이라면 사법 리스크는 계속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입지로 한정을 한다면 오히려 그걸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만에 하나라도 재판 결과 유죄 판결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또 당 안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금 총선 전에 그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여지는 또 줄어들게 되는 것이니까 총선 때까지로만 딱 시간을 잘라가지고 한정해서 이야기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서는 사법적 요인보다는 이제 정치적 요인, 선거 요인이 결국은 가장 중요하고 거의 유일한 요인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대표로서의 평가에 대한. 네, 뭐 대장동 사업자들이 다수 연루된 사건을 심리하던 김상일 부장판사도 또 최근에 사표를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박지향 서울대 서양사학과 명예교수가 지난 3일 교육부 산하 동북아 역사재단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그 뒤에 논란에 휩싸였는데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제기가 됐습니다. 첫째, 전공인데요. 박 교수의 전공은 서양사입니다. 영국사와 서양 근대사를 공부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박 교수가 지금껏 펴낸 책이 공적까지 포함해서 20권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한중일 등 동북아 역사를 다룬 책은 뉴라이트 학자들과 함께 집필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2권 그리고 친일파인 윤치호의 일기에 관한 책인 윤치호의 협력일기 이게 전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북아 역사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동북아 역사재단 신임 이사장에 취임했다. 네. 두 번째, 박지향 이사장의 역사적 시각인데요. 한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윤치호의 협력일기라고 하는 저서 내용 가운데 한 구절 음성 대역으로 녹음을 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식민 지배하에서 혹은 군사적 점령하에서 사람들의 삶은 두 극단 사이에 놓여 있었다. 다수는 점령의 현실을 받아들였고 기꺼워하진 않았지만 적응하여야 했다. 그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의도적인 저항은 오히려 예외적 현상이었다. 더구나 짧은 군사 점령기가 아닌 장기적 식민지기에는 적응과 타협이 더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다. 네, 의도적 저항은 예외적 현상이었고 적응과 타협이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기술해 놓은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결국은 이른바 숙명론 뭐 이런 것들이 좀 여기에 깔려 있다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각을 가지고 동북아 역사에 접근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네.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까? 자, 지난해 5월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 세월호, 할로윈 참사 같은 게 터지기만 하면 정부 탓, 남 탓만 하는 정신 상태로는 영원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2023년 한국 국민 수준은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피식 웃는다. 일본인의 자기 업에 대한 치열함, 장인 정신이 한국엔 얼마나 있나? 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인물이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으로 적합한지는 굳이 제가 여기서 길게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동북아 역사재단 홈페이지에 기재된 설립 목적 한 구절 읽어드리면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 마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비전을 보면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의 역사와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역사 왜곡에 단호하게 대응.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 이런 사명을 안고 있는 동북아 역사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적절한 인물인지는 우리 촌철님들이 충분히 평가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데이지님, 이번 정부 인사들은 모두 역사관이 살짝 삐딱합니다라고 해주셨고 칸초님은 뉴라이트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삐딱하다는 표현은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